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의 별칭이었던 크리스마스 카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화물은 좀 특별했습니다. 바로 흥남부두에 모인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남쪽으로 피난시키는 것. 당시 민사부 고문관이었던 현봉학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1950년 12월 9일에서 24일까지 흥남부두로 달려온 배들. 군함과 수송선, 심지어 화물선까지 모두가 피난민 수송작전에 참여합니다. 이런 동원된 배들을 다 흥남 일대에 집결시켰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군 장병과 전투기차 10만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었고, 그 배의 순차적인 어떤 철수 계획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그리고 선박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했던 거죠. 수십만 피난민들의 목숨과 미래를 바꾼 작전명 크리스마스 카고. 군대가 대규모 민간인들과 함께 철수. 세계 해전 사상 유례없는 감동의 드라마로 기록된 흥남철수 작전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30분쯤 떨어진 산동네 글래슬파크. 올해 87살의 이지연 씨는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오롯이 혼자의 몸으로 헤쳐왔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한가운데를 관통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학교 가게 된 거지. 엄마 피아노 치는. 피아노 치는. 이게 왜냐면 인생에서 처음 그 피아노 치는 사진. 그럼 16살의 거제도 피난민촌에서 찍은 사진이 그녀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 함흥이라는 데는 걸어서 흥남까지 못 가거든요. 캔나트도 흥남은 바다 거기지만 함흥이라는 도시는 원래 교육 도시야. 그러니까 모두 못 가죠. 그러나 사람들이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이지연 씨. 1950년 12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건널 수도 없었지만도 몸에 지니고 있은 거는 우리 개는 바이올린만 치고 나는 조그마한 가방에 피아노 책만 들고, 그리고 둘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어선도선 나오는데 한 길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두 웅성하고 막 뛰어다니고 날리고 해서 그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떡하니? 만삭이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나고 그걸 몰랐죠. 갑자기 밀어닥친 중공군이 함흥 가까이 오자 유엔군은 불시에 함흥과 흥남 사이를 잇던 만세교를 완전 통제해버립니다. 한순간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힌 소녀 둘은 몰려드는 피난민 한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프차 한 대가 멈춰섰고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한국인 통역관이 그들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 배 있잖아, 빅토리 그 화물선 그 배 큰 거 있는데, 그때 가면서 아저씨 나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집에 가야 되네. 못 가. 죽어 빨리 이제 죽어. 그 생각이 잊혀 안 버려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고 모든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어요. 지프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흥남부두. 부두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폐색이 짙어진 연합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따라 남쪽으로 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한 사촌자매는 어떤 배에 오르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걸어가서요. 그 밑에 이제 물건 자체 배 그거 뭐 한국말은 뭐라 그러냐 그 하는 그 모두 다 있는 그걸 이렇게 슬쩍 내려 보니까요. 사람이 다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아마 변소도 못 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애들이 울고 뭐 그거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하 이게 그 흥남부두에 거기서 많은 우리 사람들을 싣고 이게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 16살의 소녀 둘은 그렇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올라탄 배. 그 배는 이지연 씨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데려가는 운명의 배였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파주 임진각. 강 너머 북녘 땅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이곳을 이영록 씨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찾곤 합니다. 여기만 오면은 그냥 새같이 날라서 훅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마음뿐이지 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때 슬퍼요. 그래서 네. 많이 슬퍼. 고향에는 함께 오지 못한 4남매가 남았습니다. 흥남 아버지 집에 있던 3남매만 부모님을 따라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혼자 가겠다고. 왜냐면 금세 갔다 오니까 가족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근데 우리 엄마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식구 다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랬대요 아버지한테.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 들수록 되레 더 생생하고 가슴에 사무칩니다. 잠깐 몸을 피할 작정으로 고향을 떠난 이영록 씨 가족이 도착한 곳도 흥남부두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배를 타려고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조금 편안하면 그냥 쫑쫑쫑쫑하게 그 왜 흐릿한 부둣가에 그 불이 이거 같이 밝지 않고 약간 흐린 그런 데인데 배가 얼른 안 와서 그런가 얼른 안 타. 그리고 그냥 얼마나 많이 밤을 샜는가 봐 거기서 아마. 딱 배 앞에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언니가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내 손을 꼭 잡으라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밀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 손만 잡으라 그랬어. 그해 12월 초 15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든 흥남. 배를 타느냐 못 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달림길.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 속에 남쪽으로 가는 배를 기다렸지만 배를 타는 행운이 모두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흥남부두에는 피난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 레이 씨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레이 씨는 그해 12월 장진호에서 흥남부두로 철수 중이었습니다. Can you tell us what that is? And That's me, and How old were you, sir? 18, and it was our job to pick up the dead and bring them with us. After we got down to a certain position, it was on a curve, as I remember. One of the artillery graders built a makeshift
cemetery, I guess you'd call it, where we dropped everybody off. And of course, now our dead, most of them had been in the cold and were froze in different positions and very grotesque positions. And that's how they were buried, in the same position, because we couldn't lay them down. 인천 상륙작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연합군은 압록강 유역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연합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결정합니다. 중공군이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건너서 2개 병단, 우리로 말하면 2개 군이 압록강을 넘게 되는 건데요.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었고 실질적인 전투가 10월 2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중공군과 유해군이 교전을 하게 되고 중공군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그러나 그때에도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의 실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5만, 6만 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외 공군력으로도 충분히 이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 약 30만 병력이 들어와 버리니까 11월 중공군의 2차 공세에서는 저희가 크게 패퇴하게 되죠. 장진호를 지키던 미 해병대는 중공군 3개 사단에 포위됩니다.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전투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의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흥남까지 후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과의 전투 못지않게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도 군인들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미 해병대 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불명예스런 전투로 남았습니다. 전투 손실이 한 4,500여 명이 되고 비전투 손실이 한 3,60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그 사단 병력에서 3분의 2 이상이 훨씬 넘어가지요. 한 8,100여 명이 이 전투를, 장진호 전투를 치르면서 인명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비전투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동상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참전했던 상당수의 장병들이 발가락이 절단될 정도의 이제 동상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이 장진호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가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진호에 갇힌 미 10군단은 중공군에 의해 막힌 육로 대신 흥남부두를 통한 해상 철수를 결정합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를 헤치며 장진호로 후퇴하는 길. 18세의 해병대원 레이 씨도 바로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 중에 가장 생생한 것은 길에서 만난 수많은 피난민들입니다. Thousands and thousands. There must have been, I would say, if it was me, I'd say that was probably every civilian then in the North Korea was there. Because yes, they were all over the cities. You couldn't go through the streets or anything without not just seeing 2 or 3 or few of them, thousands of them. And we had to break through actually to get to where we were supposed to go. There were so many of the refugees. 힘겹게 흥남부두에 도착한 군인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배를 타고 빠르게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흥남부두를 빽빽히 메운 피난민들을 위해 준비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난민들을 위한 배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연합군 소속 민사부 통역관으로 흥남에 있던 현봉학. 그가 민간인 가운데 최초로 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이유는 흥남 철수 당시 피난민을 위한 배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Well, he first signed up to be a doctor in the war, but he was more useful as a translator. And there weren't many translators becaus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t one point it was illegal to study English. English was an enemy language. But he did speak English. He spoke fairly well. He had spent a year i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So he was working with,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Marines, and he met General Almond, and it turns out that they instantly bonded. 고향이 함흥이었던 현봉학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뒤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1950년 귀국 후 전쟁이 나자 의무관으로 군대에 간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 덕분에 곧바로 미 10군단 통역관으로 차출됩니다. 함흥에 있던 현봉학은 오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고립된 것을 보고 피난민을 위한 배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My dad was also very persistent and very persuasive. So he would try to visit General Almond as much as he could without irritating him. And General Almond agreed, yes, we should have, some sort of evacuation, but, my hands are tied and just following orders. And so my dad, though, during this whole time, he became friends with Colonel Forney. So my dad, I think, advocated for the civilian evacuation. Colonel Forney was able to figure out, okay, how are we going to fit all these civilians in these boats? And General Almond gave the approval. 훗날 현봉학이 직접 피난민 수송 작전에 대해 쓴 크리스마스 카고는 철수 작전 중 피난민 수송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현봉학은 당시 미 10군단 책임자 아먼드를 찾아가 피난민들을 위한 배를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미 10군단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현봉학과 가까웠던 포니 대령만이 현봉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메가더의 신임을 받고 있던 아먼드는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피난민을 실을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해 제시하자 마음을 돌려 피난민 구출 작전을 허락하게 됩니다. To reunite with you again and to discuss the old times in the 10th Corps when you rendered such distinguished service to our efforts in behalf of the Korean nation. We had no authority in our withdrawal, nor did we have orders in any form to evacuate civilian personnel along with our military personnel. In the next important consideration, we had no facilities for accommodating refugees in our transportation, which were 현봉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네드 포니 씨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의 활약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료 수집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This actually is an LST, a landing ship tank. So these ships are designed to come up on the beach. The ramp goes down, and the tanks and trucks go inside. In this picture, in this depiction, the refugees are going inside just like the vehicles would go. Many, many times. There were many LSTs involved, and they packed in thousands of refugees. Every time an LST came in, the ramp went down, and the refugees climbed in with the tanks, with the trucks, with the ammunition. 에드워드 포니 씨가 고안해낸 피난민 수송 방법은
탱크와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 LST의 사이사이에 피난민을 함께 싣는 것이었습니다. So Admiral Doyle was the Navy specialist when it comes to getting the ships and organizing when they would come into the port. And then Colonel Forney was the expert, and once they were in the port, how do you load them? So these two men had worked together during World War II. So they knew each other, they respected one another, and they knew how to get the job done. So history put these two men together at this key moment. 철수 통제관 에드워드 포니의 구상은 피난민을 실을 배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피난민을 싣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포니와 현봉학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덕분에 작전명 크리스마스 카고는 성공한 작전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Okay, this is good. And on the right is General Almond. And this was taken in 1950 after the Hungnam evacuation. And General Almond is presenting an award to my grandfather for his actions at Hungnam. 새롭게 발굴된 문서들은 흥남철수 작전의 전모를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 해군 10군단의 흥남철수 보고서 액션 리포트. 이 문서는 전쟁 이후 23년간이나 기밀 문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작전을 펼쳤을 때 중요한 자료로 인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북한 혹은 유사한 상륙 작전을 했을 때 그 자료가 결국에는 이를테면 적국이나 혹은 다른 쪽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기밀에 대한 유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70년대까지 갔을 거고요. 이 보고서를 통해 철수 작전의 가장 중요한 배를 흥남부두로 불러 모으는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인근에 있는 모든 배들, 수송선인 LST, 군함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물선까지 흥남부두로 올 것을 명령합니다. 전투 장비를 수송하는 배들은 기본적으로 군용 함선들이고요. 그 함선들은 전투 함선도 있고 LST라고 해서 수송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동원시키는 민간 상선도 있습니다. 전시 동원시킬 수 있는 상선은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당시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동원된 배라든가 이런 동원된 배들을 다 흥남 일대에 집결시켰던 것이죠. 틈날 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두고 온 고향 마을을 찾아보는 이장영 씨. 그도 흥남철수 작전 때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이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여기가 이게 재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함흥 카나다 선교회가 하던 이 재해병원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집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성천강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젖소, 여름방학이면 젖소 가지고 데리고 끌고 가서 이제 꼴을 먹이는 거, 풀을 먹이는 거, 그런 거. 평화롭고 따뜻하던 고향의 기억은 점점 가까워지는 대포 소리에 박살이 났습니다. 12살 소년이던 이장영 씨는 가족의 손을 잡고 흥남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두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지만 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첫날 밤을 지낼 때는 좀 괜찮았는데 둘째 날부터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겨울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 그 바람찬 흥남부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 속에서 이제 보냈죠.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목을 놓아 불러. 몇 날 며칠 한 대잠을 자며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겨우 남쪽으로 오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라 자신이 탄 배의 이름도 몰랐던 이장영 씨는 몇 년 전 영국 해군인 지인에게 부탁해 자신이 탄 배를 알아냈습니다. 그가 탔던 배는 군인들의 물자나 전투 장비를 싣는 LST 군함이었습니다. 그날 출항한 배가 여러 배가 있지만은 그 시간대 그때 출항한 배를 수배해서 그 해사 일지에서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대한 사진도 여러 장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이게 이제 항구에 다 있으니까 발판이 다 있으니까 일로 들어갔죠. 걸어서 들어갔죠. 탱크가 한 서너 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차 한쪽은 탱크, 한쪽은 포차가 이제 대형 포차들이 거기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모두 사람들이 앉기도 했지만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벌써 우리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올르다 보니까 이 계단 난간 그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 거기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죠. 배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배 위에서 보았던 남쪽으로 향하는 다른 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갑판에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이제 해제가 되면서 갑판에 그래서 저는 갑판에서 늘 이렇게 다른 배들이 내려가는 배들을 보면서 소형 선박들이 그냥 피난민들 실은 선박들이 그냥 뭐 수없이 내려갔어요. 집채 같은 파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파도가 한 고비마다 그냥 이제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이제 그 웨이브를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 그러다 이제 다시 또 곤두박질해서 하다. 뭐 배들이 다 침몰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 하나도 침몰하고 제가 보건대는 그냥 그렇게 그걸 보면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헤쳐 남쪽으로 향하는 무수한 배들. 실제 피난민 수송에는 작은 어선부터 군함, 화물선까지 다양한 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장영 씨 일행이 이틀 밤을 지새워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이제 5,6도 근처에 제 기억으로는 5,6도 뭐 앞에 섬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뭐 5,6도라는 건 모르고 섬들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한 2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항해에 지쳐 5,6도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하선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부산을 떠나는 배들에 내려진 명령은 거제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작전 후반부에 흥남을 떠난 배들 중 상당수는 거제도로 들어왔습니다. 거제도도 부산처럼 곳곳에 피난민촌이 형성됐습니다.
연초면 일대 하천별을 따라서 대규모의 판자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리 안쪽에는 전부 포로 소용소였고 바깥쪽에는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이 하천 쪽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민촌이 형성돼가지고 쫙 멀리까지 다 피라민들이 살게 됐던 겁니다. 당시에 그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포로들이 17만 5천 명이었고 피난민이 한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당시로서는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았던,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피난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이 함흥인 임정숙 씨도 11살 때 거제도 피난민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아버지. 아버지는 함흥의 가톨릭 신자 200여 명을 인솔해 흥남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배가 거기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몰린 거예요. 어느 누가 오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그래도 이남 나가겠지 하는 그 목적하에 머리수나 사람 수나 똑같았다니까요. 분간 못할 정도예요. 흥남부두에서 며칠을 기다린 끝에 겨우 흥남부두를 떠나는 마지막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틀이 돼도 안 가고 3일이 돼도 안 가네. 왜 이렇게 안 가니까 아버지는 막 쫓아다니면서 왜 안 가냐 이제 올라가 보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신으라고 자꾸 신으라고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싫어가지고 살겠다고 매달리니까 거절을 못한 거예요. 임정숙 씨 부모님은 거제도와 진해를 거쳐 서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타고 가던 기차가 대전에서 고장이나 멈춰섭니다. 할 수 없이 대전에서 내리게 된 부부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부모님은 성당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일로 이사 오셔서 빵집을 하게 되고 성당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이 보였잖아. 대전에 왔을 때 그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서 그때 전쟁 후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받은 구호 물자를 나눠줬어요. 밀가루,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등.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밀가루 2포를 이제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고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역 앞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팔게 된 것입니다. 구호물품인 밀가루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대신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부모님은 대전역 노점에서 찐빵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심당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민이 사랑하는 빵집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창업주 임길순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 한몫했습니다.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전장의 바다를 빠져나가 가족들 모두가 목숨을 구하기만 하면 평생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찐빵을 만들어 팔기 바쁘던 노점 시절부터 그는 배에서의 다짐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버려지는 시신들을 손수 수습해 주었고 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봉사를 두봉주 의원님이랑 같이 목적다리 밑에 농마주의 그런 사람들한테도 맨날 갖다 주고 여기서 얻어다가 저기다 갖다 주고 아버지가 들으셔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랬더니 나 빨리 내복 내놔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몰라. 아버지 내복 입고 나가셨잖아요. 이랬더니 빨리 내놔. 그래 그래서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복을 안 입으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입고 나가셨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자러 내려오는데 덜덜 떨더래 거지가 덜덜 떨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벗어서 입힌 거야. 메러디스 빅토리호 배 위에서 그가 했던 다짐은 사훈에 담겨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고향 함흥을 떠나 혈혈단신 거제도에 내렸던 16살 소녀 이지연. 그녀가 머물던 피난민 천막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거제도 육사 야전병원 옆에 있었습니다. 천막촌에 있던 남자들은 전부 공사 현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육사 야전병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묵던 기숙사를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제 보고 괜찮으면 이제 나도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가서 본 것이 오후 3시. 눈에 띄는 게 그 안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누가하고 물어도 안 보고 친 것이 다뉴브강 왈츠를 쳤어요. 왈츠를 그냥 막 디디리고 치니까 그 소리 엉망이 아니에요. 피아노를 보는 순간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고향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로 다가가 열정적인 연주를 마치자 사방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를 들은 의사가 클래식 곡을 유려하게 연주해낸 피난민 소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진짜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몰라요. 난 저렇게 식구들이 있고 저런 저게 참 부러워요. 얼마나 일하고 아버지 엄마 있고 좋은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럼 니는 뭐를 하고 싶냐? 나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소녀는 그 외국인 의사의 도움으로 여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공부한 이지연 씨는 어머니가 주신 인생 교훈 성실함을 무기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가족과 함께 LA에 정착하게 된 이지연 씨. 그러나 고향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마음으로는 평생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함흥 같은 데는 발령산이 참 웅장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참 그리고 함흥에 그때 우리 집 거기도 버드나무가 그리 많았어요. 이 버드나무 있잖아요. 그거 말도 못하죠. 심지어 우리 딸한테 이 다음에 엄마가 이 세상 그래 하면 나는 저 멀리 말이야 배 타서 수상해란 말이야 똑같죠. 여기 장례하는 거. 나는 묘지도 안 샀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못 사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타고 가고 이렇게 가면 우리 함흥에 흥남부두에 가거든 함흥까지 내 고향 갈 거 아니에요. 1950년 흥남부두에서 벌어진 피난민 구출작전 크리스마스 카고. 흥남철수작전을 주도한 미 10군단은 훗날 해전 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작전에 참가한 선박들의 이름을 조사해 밝혔습니다. 군 수송선, 군함, 화물선까지 최소 13척 이상의 선박들이 작전에 참여했고 이들 덕에 모두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기네스북에는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마지막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만 등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적의 배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한 척이 아니라 흥남부두에서 피난민을 실어 날랐던 배들 모두였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about is that, remember, there were over 190 ships at Hungnam. Some of them were Japanese, some of them were British, some of them were, the majority were American. But the Meredith victory was singular, was pointed out, was unusual in the number of people we brought aboard. Is exaggeration a little bit. It was remarkable. It was a wonderful job, well done. But I think that it takes away a little bit from the honor that's due to the other crews and the other captains who participated in the Hungnam evacuation. 1950년 12월 무기와 짐을 버리고 피난민을 태웠던 수많은 배들. 그들 덕분에 특별했던 크리스마스 화물 10만 명은 기적처럼 전장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 덕분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